네, 안녕하세요. 제가 성균관대에서 처음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그 월드 모델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월드 모델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라는 게 최근에 뭐 강화학습에서 많이 각광받고, 그 지금 그 월드 모델에 관한 페이퍼가 최근에 네이처에도 여러 개가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그 게임 쪽으로 월드 모델을 쓴 게 네이처의 한 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이 월드 모델로 이 아타리 게임 푸는 거 그 자체로도 최근에 네이처가 한 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되게 흥미롭고, 그러니까 이 월드 모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뭔가 그런 딱 임팩트가 있잖아요. 근데 월드 모델이 이 그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 그 전반적으로 특히 또 좀 더 세부적으로 가면은 강화학습 쪽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이게 왜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런 걸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저는 월드 모델이라는 거 자체를 통해서 뭔가 그 AI 에이전트가 이 협력이라는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뭔가 좀 그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 아직 완성이 되진 않았는데 이 AI의 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되게 테크니컬 하기보다는 되게 하이 레벨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전 그걸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는 것이 되게 개념적으로 본다면은 그 강화학습에서 모델 베이스드 강화학습의 그런 서브브랜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 그 보통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람의 이런 상상에 많이 우리가 빗대어서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좀 더 이제 심화돼서 말을 하면은 abstraction of the real world inside our brains.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그 실제 현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을 추상화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델이 에이전트가 자기 이 현실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만드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멘탈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내재화, 그 인지과학에서 이 내재화라는 internalize라는 개념과도 뭔가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A Thousand Brains라는 이 책을 보면은 인간은 항상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그 내재화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가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제가 여기서 잡기 전에는 내가 이 펜을 잡을 때 이 펜의 촉감이 잡기 전에 이 촉감이 어떻게 되고 이 펜의 무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상상을 하고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내재화를 한 다음에 이걸 잡기 때문에 제가 이걸 잡았을 때 이질감이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이걸 잡았는데 이게 완전히 막 쇳덩어리처럼 무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깃털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제가 상상한 그 제가 내재화시킨 이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좀 당황을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잡을 때는 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걸 잡았을 때 내 느낌과 내가 느끼는 촉감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 거야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유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잡았을 때 훨씬 더 용이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상상을 하는 과정, 그래서 이 세상을 내재화하는 과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과정이고 이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 월드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도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월드 모델 자체가. 근데 월드 모델이 최근에 뭐 연구되고 있는 거는 아직 이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고 당연히 조금 더 뭔가 프랙티컬한 어프로치에서
그 좀 더 이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최근 딥러닝을 활용한 월드 모델이라는 것은 2018년도에 거의 처음 제안이 됐어요. 그래서 LSTM을 만든 슈미 튜버 독일의 되게 유명한 AI 리서처죠. 슈미 튜버랑 그다음에 당시 구글 브레인에 있었던 지금 최근에는 일본에서 되게 크게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데이빗 하라는 그 두 명이 2018년도에 이 월드 모델 페이퍼를 뉴립스에 처음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그때 되게 큰 뭔가 반향을 일으켰어요. 2018년도 오랄 프레젠테이션 뉴립스에서 했었고요. 그 후로 뭔가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어떤 거냐면은 되게 2018년도니까 이제 꽤 오래됐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게임을 이 자동차 조종하는 게임을 그 당시보다 뭐 예사 소타를 찍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그냥 월드 모델 되게 지금 관점에서는 되게 뭔가 조금 뭐 원시적인 그런 월드 모델을 만들어서 그 월드 모델 속에서 폴리시를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그때 소타를 찍었었는데 이 왼쪽 화면이 실제 게임 화면이고요. 이 오른쪽 화면이 이 게임을 내가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월드 모델을 만들고 그 월드 모델 속에서 폴리시를 엑세큐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면은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처음 나온 월드 모델이고 그때의 컴포넌트를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 네, 데이비드 하, 그 다음에 슈밋 휴버 이 두 명이 2018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고 이 월드 모델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비주얼 컴포넌트, 메모리 컴포넌트,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래서 비주얼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미지를 일단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건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 옵서베이션이에요. 픽셀 베이스드 이미지인데 이것들을 어떤 앱스트랙션을 시켜서 인코딩화하는 그 과정이에요. 근데 단순하게는 그냥 VA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내가 이미지를 보면은 그거를 VA로 인코딩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4 바이 64 바이 3 작은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뭐 256차원짜리 VA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주얼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메모리 컴포넌트는 뭐냐면은 이 비주얼 컴포넌트의 연속된 시퀀스를 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RNN 쓰면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봐왔으면은 다음에는 이런 옵저베이션이 나올 거야 라고 계속 예측을 하는 거죠. 예측을 시켜주는 거죠. 뭐 되게 간단하게 그냥 RNN 같은 거 썼습니다. 2018년도에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별 다른 게 없는데 여기서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액션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이거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다음 프레임이 제너레이션이 될 거야라는 것을 계속 순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observation, action, observation, action, observation, action 이 시퀀스가 쭉 반복되는 거고 이 시퀀스를 모델링 하는 게 RNN, 메모리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뭔가 조금 새로운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컨트롤러인데요. 그러면은 이 observation, action 시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시퀀스가 있고 내가 이 액션을 취하면은 다음에는 내가 어떤 observation을 볼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45도로 틀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화면이 보일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데 내가 뭐 45도 왼쪽으로 틀어요. 그럼 내가 어떤 화면을 볼지 저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내가 보기 전에. 그래서 그것들을 해주게 하는 모델이 이 RNN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컨트롤러는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가장 나에게 내가 얻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Action Coordination to Maximize the End Return.
그래서 뭐 이것들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근데 2018년도에는 약간 좀 그 특이하게도 그 지네틱 알고리즘을 썼어요. 강화학습 알고리즘 대신에 CMA-ES라는 걸 썼는데 저도 그래서 이거 CMA-ES 가지고 많이 가지고 놀아봤는데 되게 재밌어요. CMA-ES가. 그래서 요즘엔 저도 안 써요. 근데 그 당시 2018년도 당시에는 저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최근에 뭐 GPU를 많이 쓰는데 그냥 CPU로도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멀티 CPU 써가지고 만약에 내가 CPU 자원이 되게 많다. 근데 뭐 강화학습 대신에 뭐 폴리시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걸 해보고 싶다. 그냥 옵티미제이션 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CMA-ES 한번 여러분도 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뭐 아무튼 당시에는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 그 VA 컴포넌트가 있고 RNN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다. VA는 단순히 이미지를 벡터로 그냥 조금 더 사이즈 작은 그냥 컴프레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NN은 옵서베이션, 그 컴프레션 된 그 인코딩과 액션, 이거 시퀀스가 있을 때, 인코딩, 액션, 시퀀스가 있을 때, 이거를 쭉 모델링 해주는, 그 시퀀스 모델링 해주는 컴포넌트이고, 컨트롤러는, 그럼 내가 이런 쭉 시퀀스가 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가져가야지, 이, 내가 받는 리워드가 최대화 될 수 있는지를, 어, 가르쳐주는, 그런 걸 최적화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 운전 게임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특정 시점까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해요. 그 다음에 딱 그냥 여러분이 차를 운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 맵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중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아. 운전하고 있는 도중에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핸들을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은 나는 이런 식으로 그걸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인간은 다 그런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상상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상상 속에서 내가 운전을 했을 때 내가 눈을 감고 상상 속에서 운전을 했을 때 현실이랑 완전 동일하겠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면은 가장 빨리 내가 만약에 나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 빨리 목표지에 도달하는 거라면은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면은 빨리 내가 내 목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돌면은 사고가 나겠지. 내가 이런 식으로 돌면은 뭐 신호에 많이 걸리겠지. 그런 것을 계속 상상을 하고, 아, 그러면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겠다. 라고 하는 게 강화학습이잖아요. 근데 그 강화학습을 상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월드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이제 월드 모델의 임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 왜 굳이 상상을 해야 되나요? 그냥 우리가 현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상상을 해서 멘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가장 크게는 그냥 현실에서 그걸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폴리시를 엑세큐트 하기가 매우 힘든 환경이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되게 단적으로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있겠죠. 전쟁 같은 경우 매우 위험하고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뭐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그런 큰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전쟁을 한다고 상상을 하면은 내가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지 내가 전략을 짠다면은 그것은 현실에서는 당연히 그 폴리시를 익세큐트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상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코스트 이펙티브 하겠죠. 그런 것들이죠. 뭐 제가 항상 예제를 드는 게 여러분들 그 올드보이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올드보이 속에서는 그 주인공이 감옥에, 뭐 어떻게 보면 좀 감옥 같은 데 갇혀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그 계속 뭔가 싸움 연습을 상상을 하거든요. 멘탈 시뮬레이션이죠. 내가 싸움하는 연습을 멘탈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럼 주인공은 당연히 내가 그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스파링 파트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상상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상 속에서 내가 그 멘탈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뭐 펀치를 휘둘러야지, 어떤 식으로 킥을 해야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계속 상상을 하거든요. 그 상상을 그러면은 해서 내가 폴리시를 배우고 그 폴리시를 현실에서 엑세큐트 했을 때 당연히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 많이 페일을 하겠죠. 하지만 월드 모델 같은 경우는 특히 요즘에는 뭐 많이 진보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상상이 현실을 거의 그 모방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상 속에서 내가 폴리시를 배운 게 현실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매우 유의미한 폴리시가 정착함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은 그 제가 최근에는 그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를 쓰는 한 그 류가 있고 그다음에 디퓨전을 쓰는 한 류가 있습니다. 어, 디퓨전은 이제 최근에 완전 거의 극히 최근에 많이 매우 핫한데 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퓨전은 아직까지는 별로 그 안 좋아하고요. 왜냐면은 너무 느려요. 일단 너무 느리고 사실 저는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그 디메릿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트랜스포머 쪽으로 아직 완전 쏠려 있기는 한데 이 트랜스포머를 통한 월드 모델은 스트럭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장 큰 거는 네, 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액션에서 네, 그러니까 액션이라는 게 여기서 그러면은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뭐 턴 레프트, 턴 라이트 그런 식으로요. 네, 상황에 맞춰. 그러면 아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동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원형이란 게 정의가 되어 있고 그거의 조합 같은 것들은 컨트롤러가 직접 출력한 형태로 해서 예측하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그 일단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이 액션 스페이스가 컨티뉴어스겠죠. 근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일단은 그 첫 번째는 이 액션 스페이스는 정의가 되어 있고요. 네. 있다라고 일단 월드 모델도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와 같은 되게 단순한 게임에서는 우리가 뭐 옛날에 우리 그 조이스틱 가지고 게임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하면은 뭐 레프트, 라이트, 업, 다운 뭐 그렇게 디스크리트한 뭐 10개 내외 정도의 그런 액션 스페이스를 그 우리가 상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컨티뉴어스한 그런 액션 스페이스 내에서도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액션 스페이스에서 논다면은 그 컨티뉴어스한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디스크리트한 거면은 디스크리트한 액션을 처리할 수 있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그래서 이 컨트롤러에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 상황에 맞는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아무거나 그냥 플러그인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인터럽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그냥 딱 간단해요. 이 RNN 컴포넌트를 그냥 트랜스포머로 바꾸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왜 트랜스포머를 쓸까요? 당연히 트랜스포머가 RNN보다 그런 롱텀 디펜던시나 이런 걸 잘 잡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쓰는 거고요. 근데 그래서 뭐 트랜스포머에 맞게 조금 이제 그 트윅이 일어나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VA가 그럼 트랜스포머는 당연히 그 디스크리트한 우리가 원래는 그 챗GPT처럼 그 텍스트에 맞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 토큰들을 그러니까 이미 원래는 컨티뉴어스한 VA 스페이스에서 VA에서 그 우리가 인코딩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VA 대신에 그 벡터 퀀타이즈드 VA 그래서 그 VA를 써요. 그 VQ VA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래는 예를 들어서 64바이 64바이 3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라고 할까요? 뭐 256차원의 컨티뉴어스한 벡터로 인코딩이 됐다면 이제는 64바이 64바이 3 이미지가
뭐 예를 들어서 64개의 그런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우리가 인코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NLP 쪽으로 대응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의 센텐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센텐스 간의 그 센텐스 액션을 우리가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 트랜스포머를 차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던 월드 모델이죠. 2018년도에서 2023년으로 점프를 하면은 그래서 RNN 대신에 트랜스포머를 쓰고 이 그럼 우리가 NLP로 대응을 시켜보면은 하나의 이미지 프레임이 하나의 센텐스로 대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컨트롤러도 뭐 2018년도 그 CMA-ES 이 지네틱 알고리즘이 약간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정파가 아닌 사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뭔가 정파로 들어와서 그냥 강화학습 알고리즘 많이 쓰는 엑터 크리틱이나 뭐 PPO 같은 거 이제 쓰면은 모던 월드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그냥 하고 뭐 이게 그래서 그 2028, 3년에 이 페이퍼도 이번에는 아이클리어에서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이 논문이. 그래서 저도 딱 이거 보고 아, 나도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그 퐁이라는 게임 여러분 아시나요? 그 좀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분은 이 게임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되게 단순한 옛날에 우리 막 사실 저보다도 훨씬 더 예전 세대 게임이죠. 그래가지고 그 아타리라는 옛날에 그 게임 팩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타리 그 팩 딱 해가지고 조이스틱 이거 하면은 막 게임이 막 몇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임이 이 퐁이라는 게임이거든요. PONG 퐁. 이거는 그 이 왼쪽에 주황색 바가 그 그 당시의 AI고 이 초록색이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 여기 흰색이 공인데 공을 이제 핑퐁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이 공을 놓치면은 상대방이 점수를 1점 더 얻고 상대방이 그 AI가 공을 놓치면은 내가 1점을 더 얻는 거죠. 되게 단순한 게임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월드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이 윗줄이 뭐냐면은 실제 게임 진행 양상이에요. 이 윗줄이. 그리고 아랫줄은 지금 초록색 박스에 있는 이 두 프레임만 보고 그 다음에 그 AI 에이전트가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한 거예요. 아, 그럼 내가 그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액션을 위로 가는 걸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럼 공은 이쪽으로 오고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쭉 다음 프레임까지 상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지금 이 논문에서는 지금 이 파란색에 이렇게 박스를 칠해놨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파란색 박스에 있는 이 왼쪽 프레임을 보세요. 그러면은 공이 지금 그 상대방이 그 주황색 바가 공을 놓쳤죠, 지금. 공을 놓쳤어요. 근데 그랬더니 나의 점수가 17에서 18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픽셀 단위로 지금 AI가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 아, 이런 게임 로직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 에이전트가 공을 놓치면은, 아, 내 점수가 17에서 18로 바뀌는구나. 이런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픽셀 퍼펙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했는데, 픽셀 단위로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그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그러면 이런 이미지네이션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리 법칙도 이해를 해야 되죠. 공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그리고 이 천장이 닿으면 공이 바운스가 될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업 버튼을 누르면은 내 바가 위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이 공이랑 내 바가 부딪히면 공이 튕길 거야. 내가 공을 놓치면은 공은 쭉 빠지고 상대방 점수가 올라갈 거야. 상대방이 놓치면은 공이 상대방 쪽으로 쭉 빠지고 내 점수가 올라갈 거야. 그것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픽셀 단위로 예측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좋은 상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들을 잘 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뭔가 좀 주목을 받았던 이런 그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게임인데 그 쿵푸 마스터라는 게임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 초반에 그 이 맨 왼쪽에 있는 프레임만 그 주어진 프레임이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상상을 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그 지금 흰색 도복을 입은 게 나고요. 그 내가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에이전트고 그 지금 이 파란색 바지, 보라색 셔츠 입은 그 얘네들이 악당들인데 이제 내가 주먹을 내지르면은 그 상대방이 죽어요. 그리고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졌죠. 지금 두 명이었는데 한 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게임 로직을 잘 이해하고 이거에 맞게 잘 상상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월드 모델을 왜 쓰느냐? 첫 번째는 이 루커 헤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다음 프레임을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강화학습이 더 좋다라는 건데 이것보다는 가장 큰 거는 샘플 이피션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그 우리가 이런 되게 하다못해 이런 단순한 게임을 하더라도 이 게임을 우리가 실제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강화학습을 하려면은 이거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진짜 막 수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 GPU 아워가 수만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게임을 돌려야지 이런 단순한 게임 하나 마스터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그 게임을 AI가 해야지 실제로 진짜 그 좀 의미 있는 점수가 나오거든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 논문은 왜 주목을 받았냐면은 이 아타리 100K라는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키포인트인데 아타리 100K라는 벤치마크가 있습니다. 아타리 100K라는 이 데이터셋은 뭐냐면은 각 게임에 주어진 프레임 개수가 100만 개, 아니 10만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예산은 10만 프레임밖에 안 돼요. 10만 프레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인간이 만약에 10만 프레임 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한 2시간밖에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락실에 간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오락실에 가면은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 200원밖에 없어. 200원밖에 없으면은 내가 게임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예산 내에 내가 이 게임을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예산이 10만 프레임, 즉 인간으로 환산했을 때 난 2시간밖에 게임을 못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이 게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를 겨루는 벤치마크가 이 아타리 100K 벤치마크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우리가 나이브하게 적용을 한다면은 당연히 원래는 마스터할 때 막 프레임이 막 수억 장 필요한데 이거를 10만 장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절대 아무것도 못 하죠. 근데 이 월드 모델을 쓴다면은 일단 이 10만 장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 속에서 내가 폴리시를 학습시킬 수 있다면은 그러면 내가 월드 모델을 학습을 10만 장으로 어떻게든 학습을 해가지고 이 내가 만든 월드 모델이 현 실제 환경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그 월드 모델 속에서는 내가 뭐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시를 실제 환경에서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월드 모델 속에서 학습시킨다라는 게 그 키 임플리케이션이고 그거를 통해서 거의 처음으로 뭔가 그 거의 뭐 그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그런 성능을 냈기 때문에 이 2023년 논문이 좀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네.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그 교수님, 네. 그 트랜스포머 슬라이드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바뀌는 파트로 되는 거요. 네. 네, 여기서 VQB를 기반으로 해서 그 결국 코드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트랜스폼 입력을 주는 건가 아니면 컨텐츠 되어 있는 형태 벡터를 준다는 건 헷갈리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요. 아, 그 코드 형태입니다. 아, 코드로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모든 사전 과정으로 VQB 학습하기 위해서 많은 이미지 프레임에 대해서 VQB 학습하는 단계를 따로 또 거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나요? 아, 혹시? 네. 그 매우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타리 100K 벤치마크를 쓴다고 하면은 그 그 VQVA 자체도 그 예산 내에서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0만 장이 있으면은 처음에 한 10,000장 정도를 우리가 제너레이트를 한 다음에 거기서 VQVA 학습시키고 그걸로 우리가 그 트랜스포머 인풋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액션 학습시키고 이걸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코드 형태로 트랜스포머를 하고 네. 그 트랜스포머는 넥스트 그 토큰 같은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걸 다시 디코딩하는 단계가 따로 있나요? 그런 건 필요 없나요? 여기서는 역시? 네, 그래서 그 디코딩을 계속 하는 거죠. 아, 디코딩을 네네. 어, 그래서 네네. 네.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믹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지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 쓸 수 있는 예산은 10만 장이에요. 10만 장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내가 아무 폴리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랜덤 폴리시로 시작을 하겠죠. 그럼 랜덤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만 장을 그냥 생성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만장의 이미지 옵서베이션과 그때 내가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 그러니까 액션 만 개와 옵서베이션 만 개가 저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네. 그 재료예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만장 가지고 VQVA를 돌려야겠죠. 그럼 네. VQVA로 우리가 이제 그 이미지를 그 토크나이즈 하고 그것들을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 Z 값들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액션. 그러면 내가 이런 Z가 있고 이런 액션이 있어. 이런 Z가 있고 이런 액션이 있어. 여기 지금까지는 강학습이 하나도 안 쓰였습니다. 네네. 이거 가지고 제가 트랜스포머를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만장으로 그다음에 랜덤 액션으로 트랜스포머를 학습했으니까 당연히 잘 못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그 이제 저는 현실 실제 인바이러먼트 실제 게임은 안 하고 이제 저는 그 트랜스포머가 생성한 그 상상 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여기서 네. 트랜스포머가 결국 GPT 라이크가 적혀 있는데 결국에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항상 넥스트의 뭐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F랑 아, 네네. 이제 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내가 어떤 그 토큰이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저기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Z0부터 Z01부터 네. 쭉 가는데 그 이제 제너레이트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인코딩이 나올지 어떤 토큰이 나올지를 계속 트랜스포머가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토큰을 K개를 예측을 하면은 이 K개가 다음 우리가 상상하는 다음 이미지 그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디코딩을 네. 하면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액션이 필요한데 이 액션은 우리가 강학습 컨트롤러로 제너레이트를 하는 거죠. 아, 네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해가지고 그러면 자, 만 개를 통해서 트랜스포머를 학습했죠. 그 다음에 내가 트랜스포머가 그러면은 내가 다음에 나올 그 인코딩은 뭐야? 라는 것을 예측을 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디코딩을 때리면은 그 다음에 나올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인풋은 액션인데 그 액션은 우리가 강화학습을 학습시켜서 강화학습이 가르쳐 주겠죠. 파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랑 액션이 있으니까 또 다시 우리가 트랜스폼으로 다시 인코딩을 예측을 하고 그걸 디코딩을 때리고 그걸로 그 다음에 액션은 강화학습이 가르쳐 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실제 게임 엔진은 사용을 전혀 안 한다는 겁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연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뭘 했냐면은,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을 써가지고, 에이전트가 이런 아타리 게임 같은 거를 진짜 인간으로 따지면은 이 2시간짜리 이 10만 프레임만 가지고도 꽤 잘해. 거의 막, 휴먼, 뭐, 이게 꽤 잘한다는 게 되게 좀 주관적이긴 한데, 이 아타리 벤치마크를 보면은, 아타리 100K 벤치마크는 이런 게임, 아니면은, 뭐, 이런 게임이 총 한 26개 정도 있어요. 26개가 있는데, 이 26개에 또 벤치마크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꽤 뭔가 숙달된 인간은 각 게임에서 몇 점을 찍었냐라는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이거를 그 사람의 점수를 1로 본다면은 AI는 몇 정도 찍냐? 그게 이제 화두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2023년도 이 논문은 그 그래서 휴먼 스코어로 따졌을 때 0.9 정도인가 0.8 정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타는 그 당연히 1 넘었어요. 그래서 인간보다 잘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당연히 맹점이 뭐냐면은 이게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민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보다 막 압도적으로 잘하는 수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아웃라이어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또 미디안 값을 많이 봅니다. 그럼 미디안 값을 보면은 이때는 제가 알기로는 0.4 정도였나? 그러니까 휴먼을 1로 봤을 때 미디안 값은 이 26개 게임에 관해서 한 0.4 정도 찍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소타는 거의 뭐 0.9 정도, 미디안 값도 0.9 정도 찍었다. 또 미디안은 또 너무 익스트림하니까 또 많이 쓰는 게 이 IQM, 그 인터쿼타일 민. 그래서 하위 25%랑 상위 25%는 빼고 나머지 그 50%에 관해서 우리가 그 민을 취한 그 값을 또 우리가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는데 그 IQN 값도 뭐 한 0.9, 0.8 정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그 소타인데 제가 하려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리서치 퀘스천은 그러면 이런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이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 하나의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이 여러 개의 환경을 여러 개의 게임 환경을 상상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기존에는 하나의 게임 풀려면은 하나의 월드 모델 학습시키고 하나의 VA 학습시키고 하나의 컨트롤러 학습시켜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한 큐에 다 해버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은 VA가 그러니까 월드 모델이 그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 케이퍼빌리티가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쓴 논문이 약간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해본 게 뭐냐면은 이것도 꽤 재밌어요. 이 26개의 게임을 그냥 한꺼번에 그냥 되게 단순하게 트랜스포머에 다 때려 박아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10만 프레임 중에서 그냥 2만 프레임 있죠. 2만 프레임. 2만 프레임을 그 랜덤 액션을 가지고 제너레이트를 하고 그걸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학습된 월드 모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폴리시를 월드 모델 속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폴리시를 실제 인바이러먼트로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제가 칸이 부족해서 25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하나의 게임이 그 예를 들어서 뭐 에일리언, 아미다, 뭐 브레이크아웃 이런 게 다 하나의 게임이고 이 왼쪽 바가 뭐냐면은 그 월드 모델 그러니까 상상 속에서의 그런 리워드예요. 그래서 회색이 랜덤으로 했을 때 리워드고 파란색이 상상 속에서 내가 강화학습으로 옵티마이즈를 했을 때 리워드예요. 그러면 당연히 리워드가 많이 오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제 색이 칠해져 있는 박스가 뭐냐면은 실제 환경에서
랜덤 리워드랑 그 다음에 이 2만 개의 프레임을 가지고 상상을 했을 때 그 리워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미다 가장 위에 있는 왼쪽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아미다라는 게임에서는 상상 속에서도 랜덤보다 훨씬 더 많은 리워드를 얻었고 현실에서도 훨씬 더 많은 리워드를 얻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맨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 프라이빗 아이라는 이 게임을 보면은 상상 속에서는 내가 그 리워드를 엄청나게 많이 얻었어요. 내가 상상 속에서는 리워드를 엄청 많이 얻었는데 현실에서는 완전 반대로 랜덤보다 훨씬 더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상 속에서도 리워드를 많이 얻었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도 잘 전이가 됐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뭐 격투기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상 속에서는 내가 다 패고 다닌다. 뭐 하지만 현실로 가면은 나는 맨날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월드 모델은 그건 왜 그럴까요? 상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상상 속에서는 완전 다 패고 다니지만 현실에서는 나는 완전 맞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프라이빗 아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그 뭐 아미다 같은 경우는 상상과 현실이 어느 정도 일치를 한다라는 거고 여기서의 임플리케이션은 이 완전 내가 상상하는 재료가 각 게임당 2만 프레임밖에 안 썼다. 자, 그럼 10만 프레임이 한 2시간 정도니까 2만 프레임이면은 인간으로 따지면 한 20분 약간 남짓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분 정도에 내가 그 랜덤 이미지 시퀀스를 쭉 보고 그걸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재료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서 내가 그 상상을 실제로 하고 폴리시를 학습을 했을 때 이 정도를 한다라는 거니까 저는 꽤 재밌는 그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교수님, 여기 아까 그 다이어그램 같은 게 있던 것 같은데요. 네. 이 헷갈리는 게 트랜스포머 하나에서 여러 개의 태스크 혹은 여러 개의 그 게임 하려고 하면은 트랜스포 내에서도 이제 각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어댑터라든지 그런 약간의 모듈 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헷갈려서 이거 어떻게 수용 가능한지가 그런 각 게임마다의 패스나 아니면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어디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네.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 뭔가 게임 스페시픽한 모듈은 하나도 없고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이 지금 제가 2만 프레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 26개의 게임에 관해서 2만 프레임씩 다 모아요. 네네. 그러면은 2만 곱하기 26. 그러니까 이제 100만 조금 넘는 그런 이미지 프레임이 생겼겠죠. 그것들을 한꺼번에 그냥 하나의 VQVA로 다 학습을 해버려요. 아, 네네. 그 다음에 그거를 그냥 우리가 GPT 학습시키듯이 그냥 그거를 VQV 그 토큰들이 쭉 있으니까 그걸로 네. 그냥 되게 단순하게 트랜스포머 학습시켜 버릴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답니다. 그러면은 액션 같은 거는 게임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핸들링 되는 거예요? 아, 네. 또 좋은 질문인데, 이 액션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아타리가 이 벤치마크에서는 그 최대 액션 스페이스는 18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18개의 액션이 있는데, 그 말씀 주셨듯이 어떤 게임에서는 그 사용을 할 수 없는 액션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뭐 그거는 저희가 필터링을 따로 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트랜스포머 월드 모델을 만들었고, 근데 그러면은 할 때는 어쨌든 이미지 같은 경우에 다 모아서 한 대 모아서 했던 거고 우리가 할 때는 어쨌든 이게 어떤 게임인지는 알려주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번 게임이야. 그래야지 액션 스페이스를 필터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구분은 주는 거 정보는요. 이게 1번 게임이야, 2번 게임이야. 그런 아니요. 정도. 아, 그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어. 유일하게 아는 건 첫 프레임 보고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첫 프레임은 당연히 주어지면은 첫 네네. 프레임이 있으면은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게 과연 이게 잘할까? 당연히 첫 프레임 주고 액션 주고 했는데 다음에 예측하는 게 뭔가 애매하면 완전 다른 게임으로 가기도.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학습했을 때 초창기에는 음. 맨 처음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폰 게임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상상이 다른 쪽으로 가버리기도 해요. 네네네. 월드 모델이 그 트랜스포머가 그거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음, 그러면은 진짜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지 빛을 발하는 모델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게임당 2만 프레임밖에 안 줬습니다. 2만 프레임이면 진짜 완전 극히 작은 양이거든요. 근데 왜 이미지네이션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엄청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음, 더군다나 랜덤 액션 가지고 랜덤 액션 2만 프레임으로 이 정도를 했다. 왜 잘할까? 그게 음, 이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저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혹시 그러면은 이게 그 예전에 그 했었던 그 알파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이렇게 그 컴퓨터 게임 말고 그 바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복잡한 그런 실험 같은 것들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해본 예를 적은 들어 있으시고요. 네, 해본 적은 있으시고요. 네, 뭐 알파고 같은 그런 바둑 뭐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그 롤이라는 게임에 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 복잡도가 높은 그런 게임들도 그 속에서 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바둑판이 있을 때 이런 액션을 하면은 그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줄 거야. 그거를 쭉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되게 잘해요. 네. 음. 그래서 저 추가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제가 언뜻 봤을 때는 멀티태스크 러닝과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MTL 같은 멀티태스크 러닝은 태스크 간의 연관성이 있는 걸 같이 할 때 가끔 시너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도 26개 한꺼번에 하는지 않고 유사한 게임을 넣었을 때 어쨌든 연관성인 게임들이 있을 거잖아요. 하면은 그냥 싱글로 할 때보다 더 올라가는 그런 경향성이 보일 수 있나요? 아니 그거는 어려운 건가요? 이런 게임에서는. 아, 네. 그거를 제가 그 다음 연구로 하고 싶어요. 음, 네, 그거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진짜 좀 이쪽에서도 그런 쪽이 되게 핫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퐁이라는 게임과 되게 비슷한 게임이 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그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게임은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다 여러분 다 아실 텐데 위에 막 그 블럭이 엄청나게 많고 그 에이전트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네. 공이 그러면 여기서 튀겨가지고 그 위에 있는 거 치면은 그게 없어지고 그 아실 음, 텐데 네네네. 비슷한 게임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그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고 그럼 여기서 그 배운 폴리시를 가지고 그 브레이크아웃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음,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과연 이 하나만 했을 때보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했을 때 더 잘할까? 음, 라는 질문도 던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음, 이것만 학습시키고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에 그냥 나이브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뭐 제로샷으로 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 2025년도에 알클리어에 나왔던 논문이 네네. 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 스테이트 간의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 가지고 그냥 이 스테이트랑 대응되는 그냥 가장 가까운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액션으로 그 액션을 대체해버리는 되게 나이브한 알고리즘으로도 꽤 잘한다. 뭐 그거 가지고 이번에 알클리어 오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그런 되게 다양한 앞으로 재밌는 연구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음, 네. 근데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요즘에 아직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2만 프레임 가지고 왜 이렇게 잘할까? 그러니까 이게 그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트레디셔널하게는 오버피팅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에 비해서 모델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당연히 그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학습이 완전 안 된다. 그게 오버피팅인데 오버피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거기서 그냥 오버피팅이 일어났는데 모델 사이즈를 그냥 더 키워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더 잘해버려요. 그냥 일반화도 더 잘하고 제너럴리제이션도 더 잘하고 이제 그게 이제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인데 지금 트랜스포머 모델이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한 0.5 빌리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0.5 빌리언이라는 것은 파라미터가 5억 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만 개밖에 안 돼요. 원래는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가 모델보다 훨씬 더 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 개수 2만 개, 파라미터 개수 5억 개. 완전히 오버 파라메트라이즈 된 거죠. 그러면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뭐냐면은 더블 그레디언트라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이 X축이 학습 이터레이션이에요. 그다음에 Y축이 아래는 트레인 로스고 위에는 밸리데이션 로스인데 트레인 로스는 쭉 떨어집니다.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를 보면은 쭉 떨어지다가 한번 쭉 올라요. 그다음에 다시 떨어져요. 이 더블 그레디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 파라메트라이즈드 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델 사이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무지막지하게 키웠더니 원래 우리가 트레디셔널하게 접근했었던 그 컨피그레이션보다 훨씬 더 잘한다. 그래서 이게 뭔가 오버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트랜스포머가 어느 정도 잘 상상할 수 있구나라는 뭔가 그런 큐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되게 재밌었고요. 또 우리가 여러 개의 인바이러먼트를 한꺼번에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 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은 프리웨이라는 게임인데요. 프리웨이. 지금 보면은 이 노란색 에이전트가 이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냥 횡단에 무단횡단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까지 이 노란색 오리가 도달을 하면은 그 점수를 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이 아타리 100K로는 원래는 풀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은 리워드 시그널이 너무 스파스하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우리가 강학습에서는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익스플로레이션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당연히 맨 위에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없고 근데 맨 위에까지 도달을 해야만 우리가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이 원래는 우리가 10만 개의 예산 가지고는 절대 풀 수 없다라는 게 그래서 아무도 아직 푼 페이퍼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게임과 다른 게임을 한꺼번에 학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번도 리워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임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그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제가 여러 개의 게임을 한꺼번에 월드 모델로 트레이닝 했을 때는 이 게임을 이 게임을 잘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엑터 크리틱을 썼는데 이 크리틱의 밸류 에스티메이션 값을 보면은 이 노란색 오리가 아래에 있을 때랑 위에 있을 때거든요. 한 번도 리워드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있을 때는 밸류 값이 되게 낮게 주고 위에 있을 때는 밸류 값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컨대 다른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사이트를 얻었고 그 인사이트가 월드 모델 컨텍스트 벡터에 잘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을 강학습이 어느 정도 잘 익스플로이트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뭐 추측밖에 할 수 없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프리웨이를 기존의 100K로는 절대 못 풀었었는데 우리는 풀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재미가 있었고요.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월드 모델을 통해서 저는 에이전트들 간의 협력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협력이라는 게 사실 뭐 당연히 이것도 아주 옛날에 2017년인가?
뭐 오픈 AI에서 나와가지고 막 유튜브에서 조회수 800만 찍고 막 되게 그랬던 건데 이런 협력 게임이 있지만 결국은 이게 실제로 보면 협력 같지만 이 파란색 에이전트들 두 명이 서로가 뇌를 공유를 해요. 이게 그러니까 centralized training, 그 decentralized execution이라는 건데 이 뇌를 공유를 하면 결국은 그 진정한 의미의 협력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그 월드 모델 속에서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네이블링 한다고 하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상대방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고 그러면 나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협력 패턴을 배우면은 이런 제한된 형태의 협력이 아니라 진정한 형태의 협력. 그럼 진정한 형태의 협력이란 건 뭐냐? 결국은 AI가 인간이랑도 처음 보는 인간이랑도 처음 보는 에이전트랑도 되게 잘 협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네이블링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번에 좀 불러주시면 좀 이거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